폴란드가 한국 방산 산업의 뒤통수를 쳤다는 소식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간 독보적인 포탄 생산 역량과 안정적인 품질을 무기로 세계 방산 시장을 사로잡고 있었고, 특히 폴란드는 한국의 최대 고객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그러던 폴란드가 느닷없이 슬로바키아와 손을 잡으며 독자적인 포탄 생산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한국 방산업계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사 돌고 도는 법이라는 말이 있듯 폴란드는 결국 한국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자체 생산으로 한국을 배제하겠다던 폴란드가 다시 한국산 무기가 필요하다며 요청서를 보냈지만 이미 시기를 놓쳐버린 폴란드는 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지막 순위로 밀려나 몇 년 뒤에나 겨우 한국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폴란드가 계획했던 한국 없는 포탄 산업이라는 야심찬 구상은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거대한 방산 프로젝트 전체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대량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가격 또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생산 단가보다 저렴해 세계 여러 방산 강국조차 한국산 포탄 공급에 의존하곤 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런 한국의 장점을 일찍부터 높이 평가하며 K9 자주포, K2 전차, 그리고 각종 포탄과 장약을 꾸준히 도입해왔습니다. 이미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맞닿은 동유럽에서 폴란드는 자국 군대를 강력하게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물자 공급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폴란드가 한국을 찾아온 이유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산 포탄과 장약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연소 특성과 정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1년에 수십만 발 이상의 포탄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폴란드의 큰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실전 또는 준실전 상황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탄약에 대한 신뢰도를 절대적으로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최근 들어 군비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자급자족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슬로바키아와 공동으로 포탄 생산 시설을 설립하겠다는 발표를 전격적으로 내놓았습니다. 155, 120, 105 등 다양한 구경의 포탄을 자국 내에서 대량 생산하겠다는 취지였으며 이를 통해 유럽 전체에 탄약을 공급할 수 있는 동유럽의 거점 역할까지 노려보겠다는 야심도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이 발표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사전 협의나 양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와 상당한 양의 포탄 수출 계약을 맺어왔고 폴란드가 군비 증강을 목표로 더 많은 무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기에 양쪽 모두 만족할 만한 윈윈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느닷없이 슬로바키아와의 협력을 선언하며 한국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공공연히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에게 뺨을 때리는 것이나 다름없어 한국 방산 업계에는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게다가 일부 폴란드 정부 관계자는 한국과의 거래는 분명 장점이 있지만 유럽 안보의 핵심은 유럽이 스스로 지켜야 한다라는 도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방산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또 한 번 한국을 배신했다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가 손잡고 마련한다던 포탄 생산 공장은 출범 초기부터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대량 생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설비 개선, 새로운 생산 라인 설치, 숙련된 엔지니어 고용, 무기 시험장 확보 등 수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서두른 나머지 이러한 예비 작업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발표부터 해버렸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현재 폴란드가 구상하는 포탄 생산 규모에 맞추려면 최소 5년 이상 꾸준히 공장을 돌려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슬로바키아 측 기술력은 국방 분야 특수 탄약 생산에서 EUE 이벤트 EVENA 한국만큼의 대량 생산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목표로 하는 생산량을 달성하는 시점은 더욱 늦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 전체가 포탄 부족 사태에 시달리게 되면서 폴란드는 무조건 빠른 시일 내에 탄약을 확보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거래를 끊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미국이나 독일 등 기존 서방의 방산 강국들과 거래를 추진하기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독일 역시 자국 우선 공급 원칙을 내세워 폴란드의 긴급 주문을 거절하거나 뒤로 밀어놓았으며 미국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 물량 등으로 인한 대규모 포탄 소요로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조심스레 내비쳤습니다. 결국 자급자족 포탄 생산 체계가 당장 가동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 명확해지자 폴란드는 불과 몇 달 전까지
한국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외치던 태도를 접고 다시 한국 방산 기업에 SOS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폴란드 정부는 대규모 포탄 공급에 관한 추가 계약을 재개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맺었던 계약 금액보다 훨씬 큰 투자를 해도 좋으니 재빠른 납품만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후문도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국 방산업계가 선뜻 팔을 걷어붙이지 않았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거래를 단절하려고 했던 점을 고려할 때 다시 거래를 추진하려면 줄을 서야 한다는 의중이 분명히 전달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부터 시작해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신규 포탄 계약 문의가 밀려들고 있어 이미 한국 방산 업체의 생산 라인 예약은 꽉 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는 한국과의 거래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해 상당한 프리미엄을 지불하겠다는 의향까지 내비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은 폴란드를 마지막 순위로 분류했으며 향후 최소 몇 년은 기다려야 본격적인 포탄과 장약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여러 외신 보도에서도 한국이 폴란드의 무기 확보 순위를 맨 뒤로 밀었다라며 대대적으로 다루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뒤늦게라도 한국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명백합니다. 군사적 위협이 점차 고조되는 동유럽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소수의 파트너 중 하나가 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검증된 K9 자주포나 관련 포탄, 장약 등의 성능은 대체 불가능한 수준이며 가격 대비 효율이 워낙 뛰어나 러시아와 대치 중인 폴란드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한국의 방산업계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 화근이 되어 결국 자국 방위력 강화에 필수적인 탄약 수급이 더 늦춰지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유럽 내에서도 폴란드가 스스로 무덤을 팠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슬로바키아와의 공장 설립이 단기간에 완성될 리 없다는 것은 업계 전문가라면 누구나 예상하던 부분이었고 한국 수준의 대규모 생산 역량을 금방 따라잡을 수 없는 현실 또한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 방산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의 다른 국가들, 그리고 최근 북유럽의 스웨덴과의 추진 장약 공급 계약까지 성사시키며 유럽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이 자체 자주포 아처아처들 운용하면서도 한국산 장약 도입을 결정한 일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역량과 호환성이 재평가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폴란드가 자립을 외치며 한국을 소외시키려 했던 것은 역설적으로 결코 따라갈 수 없는 한국의 경쟁력을 재확인시켜준 셈이 되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가 뒤늦게 한국에 SOS를 보내면서 계약 우선순위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노력은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 방산 업계에서 마지막 순위로 밀려나 있으며 이 순위를 다시 높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 및 신뢰 회복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의 한 군사 전문 매체는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수년 뒤에나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기간 동안 폴란드는 대규모 전력 공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영국의 유력 언론 역시 폴란드 정부의 섣부른 선택이 자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만약 전쟁 위험이 더 커진다면 폴란드는 한국 대신 급하게 다른 곳에서 무기를 구해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언론 슈피겔스피걸은 폴란드가 EU 내에서 탄약 자급 계획을 세운 것은 과대망상이었다라는 혹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산 포탄은 이미 북유럽과 중동, 미국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어 폴란드가 새치기 할 자리는 남아있지 않다는 문장으로 보도를 마무리하며 폴란드의 난감한 상황을 부각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폴란드와 한국, 나아가 동유럽과 아시아 방산업 간의 역학관계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유럽에서 무기를 도입하는 아시아 국가가 훨씬 많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오히려 유럽에 무기를 수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포탄과 장약, 자주포, 전차 등 육군 전력의 핵심 분야에서 한국이 보유한 압도적인 생산 속도와 안정성은 분쟁이 잦아지는 세계 정세 속에서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런 한국의 뒤를 밟기 위해 유럽연합의 일원으로서 유럽 무기 체계를 자급자족으로 갖추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표명했지만 현실적인 한계와 기술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구축된 한국의 생산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넘어서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자급자족의 꿈을 잠시 접고 한국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폴란드 한국 사태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파트너를 홀대했다가는 그 대가를 혹독히 치른다는 교훈을 분명히 남겼습니다. 폴란드는 슬로바키아와의 공동 생산 선언으로 당장 한국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 안보 주도권을 스스로 쥘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포탄 수요가 급등하는 가운데 자급자족 체계로 전환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한국 방산업계는 폴란드가 보여준 배신에도 불구하고 이미 미국과 유럽, 더 나아가 중동과 아시아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수주 러시가 이어져 생산 설비를 최대치로 증강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 가운데 폴란드는 뒷순위로 밀려나며 몇 년 후에야 비로소 한국산 무기를 다시 공급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습니다. 각종 외신들은 이를 두고 폴란드가 과욕으로 인해 자초한 참사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결국 폴란드의 뒤통수로 시작된 갈등이 대반전 끝에 폴란드의 굴욕으로 귀결된 셈입니다. 군비 증강이라는 폴란드의 긴급과제는 막대한 비용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늦춰지는 상황을 맞이했으며 이는 동유럽 전체 안보 체계에도 적지 않은 불안 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기 시장은 냉혹합니다. 이미 검증된 파트너십과 신뢰를 등지고 무모한 도전에 나서면 그 대가는 수년간의 지연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뒤통수를 쳤다가 대반전을 맞이한 이 충격적인 사건은 앞으로 다른 나라들에게도 안보와 방산 분야에서의 신중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상기시키는 교본으로 남을 것입니다. 현재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서 연달아 터져나오는 사상 초유의 소식으로 인해 중국 정부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을 통해 전략자산을 대거 도입한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로 인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세력을 확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전방위적으로 포위당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필리핀 현지 매체인 필리핀 데일리 인콰이어러는 필리핀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건조 중인 미사일 유도 초계함이 조만간 필리핀에 당도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필리핀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에서 마침내 필리핀이 전력 우위에 올라서게 될 것이라며 매우 큰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매체는 지난해 6월에 필리핀 국방장관이 필리핀 해군을 위한 두 척의 미사일 유도 초계함 중 첫 번째 함정인 비아르 미겔 말바르함을 한국에서 진수했는데 이 초계함은 300억 페소 8천억 원가 투입될 정도로 막강한 전투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뒤이어 이 매체는 비아르 미겔 말바르함의 선체 번호는 FF6이 붙여질 예정이고 19세기 필리핀의 독립영웅인 미겔 말바르 장군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2021년에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주문한 이 새로운 미사일 초계함은 필리핀 해군의 초계함 획득 프로그램을 통해 건조되고 있는데 최근 필리핀 해군에 따르면 첫 번째 초계함인 비아르 미겔 말바르는 2025년 4월쯤 인도될 예정이며 두 번째 함정은 2026년에 인도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말바르함의 설계는 현대중공업의 HDC 3100금 초계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필리핀 해군의 요구사항에 맞춰 개량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말바르함의 전장과 폭은 각각 118사m와 14구m에 이르고 순항속도와 최대속도는 각각 15노트와 25노트, 그리고 항속 거리는 4,500해리에 달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현대중공업이 말바르함의 전투 시스템에 대해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 소식통에 의하면 이 초계함에는 역대급 첨단 무기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는 말바르함 전방부에 수직 발사 시스템 VLS이 장착되는 것뿐만 아니라 함정 후방부 AF 섹션에는 근접 방어 무기 시스템 CIWS 터렛이 적용되고 함정 중앙부에는 최대 8기에 달하는 대함 미사일 발사기가 장착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현대중공업이 건조하는 말바르함에는 76함포에 더해 첨단 레이더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한국으로부터 역대급 성능을 갖춘 초계함을 인도받게 되자 필리핀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연일 한바구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아르세니오 안돌론 필리핀 국방부 D&D 대변인은 진수식 연설에서 필리핀과 전략적으로 결합된 국가들, 특히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제품의 검증된 품질과 신뢰성을 강조하며 향후 필리핀의 군사장비 획득은 종합적인 군사방어 개념 CADC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GUEL 남중국해 분쟁에서 필리핀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준 한국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특히
중국의 일방적 군사적 도발 및 불법 행위에 대한 한국의 반대 입장을 언급하며 양국의 강한 유대 관계를 강조했다. 테오도로 장관은 필리핀 해군 현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필리핀의 광대한 해양 영토를 보호하고 점점 더 심화되는 지역 안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BRP 미겔 말바르 및 그 자매함의 추역이 필리핀의 해양 억지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인도 태평양 지역 전체의 방위 전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토 보전과 국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 매체는 이미 이전에도 한국과 필리핀은 오랜 방위 협력을 맺어왔는데 필리핀 공군을 위한 FA-50 경전투기 도입 사업과 그리고 필리핀 해군을 위한 호셀리잘급 호위함 도입 사업만 하더라도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뛰어난 기술력으로 역대 최고의 전략 무기를 신속하게 제작해 필리핀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만큼 이번 초계함 도입 사업 역시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미겔 말바르금 초계함에 거는 필리핀 사회의 기대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TBO 아드사이드 주니어 필리핀 해군 참모총장은 새로운 미사일 초계함이 필리핀의 해군 전력에 있어 획기적인 도약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해적 행위와 밀수는 물론이고 외국 선박의 필리핀 영해 침입 등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현대적인 군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BRP 미겔 말바르의 2025년 인도는 노후 함정을 대체하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함대를 확장하려는 필리핀 해군의 노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사업의 두 번째 미사일 초계함은 2026년에 인도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필리핀 해군의 작전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세계의 주요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미겔 말바르급 초계함 도입이 필리핀 정부의 해양 방위 전략과 정확히 부합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필리핀이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양 방어 자산을 성공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중국의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필리핀에 조만간 인도될 이 초계함들은 필리핀의 해양 순찰 능력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외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필리핀의 역량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의 이 같은 상황에 더해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 역시도 필리핀의 사례를 참고서로 삼아 한국제 방산무기를 대거 도입하려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나서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영유권 분쟁으로 인해 사면 초가에 내몰린 중국 정부를 아연실색해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인 더스타는 지난 월요일에 한국 해군의 상륙함인 천자봉함이 말레이시아 포트클랑에 정박해 말레이시아 국민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는데 이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대한민국 해군의 상륙함 천자봉함이 지난 월요일에 말레이시아에 기항함으로써 말레이시아군의 AF과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상륙작전 및 방위 역량을 선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상륙함 LSD는 K 전차와 K9 자주포를 비롯해 K21 보병전 투착 K21 IFV 등 대한민국 육군 장비를 적재한 채로 기항했다. 천자봉함은 아랍에미리트 UAE 아부다비에서의 합동훈련을 마친 후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것으로 말레이시아 왕립 해군 RMN이 도입을 고려 중인 다목적 지원함 MRSS과 개념적으로 유사한 함정이다. 이는 아랍에미리트에서 훈련을 마친 천자봉함이 한국으로 곧장 가지 않고 말레이시아에 정박한 것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천자봉함 도입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천자봉함의 실물을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 직접 선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포트클랑에 정박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이날 천자봉함이 포트클랑에 정박하자마자 말레이시아 정부가 대규모 환영식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느그리슴 빌란주 군주까지 직접 참석함으로써 천자봉함 도입에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다목적 지원함 MRSS의 작전 개념을 직접 목격하면서 군 장비의 적재 및 하역을 비롯해 상륙작전 수행 방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방위 산업이 단순히 군사 장비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말레이시아군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그들의 세부적인 설명에서도 드러났으며 이는 단순한 장비 제공을 넘어 장기적인 협력을 위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의 군사 장비는 첨단 기술과 우수한 품질에 더해 경쟁력 있는 가격 면에서 두드러집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인도 일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경우에 따라 예상 일정보다 앞당겨 장비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는 말레이시아군이 특히 높이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 매체는 느그리 슴빌란주 군주의 성명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가 남중국해에서 횡행하는 중국의 무차별적인 영유권 도발에 맞서 자국군의 전력 증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준 나라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이 매체는 2023년에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부터 18대에 달하는 FA-50 경전투기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미 진척률이 50%를 넘어설 만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FA-50 경전투기를 신속하게 제작하면서 말레이시아 정부를 깜짝 놀라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지난 월요일에 말레이시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천자봉함이 말레이시아에 정박한 것은 향후 말레이시아의 다목적 지원함 도입 사업에 천자봉이 선택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천자봉함에는 K-전차와 K-구자주포를 비롯해 한국의 핵심 방산무기도 함께 실려 있었던 만큼 말레이시아 국방부 관계자들이 이들 방산무기 역시도 추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는 오랜 방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군사기술 및 훈련 교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이번 방문은 말레이시아군의 상륙 및 지원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인 방위 협력을 공고히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천자봉함의 포트클랑 기항은 말레이시아의 지속적인 국방 현대화 노력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MRSS 사업은 해군 및 지상전 전력 업그레이드 계획의 핵심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FA-50 경전투기 도입에 이어 다목적 지원함 도입 사업 또한 한국을 통해 일사천리로 진행한다면 필리핀처럼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와 말레이시아 해역에서 격렬해지는 중국의 도발을 지난 11일 한미일 세 나라는 제주도 남방 해상에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은 이례적으로 연합훈련 중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을 세 나라 취재진에게 공개했습니다. 미군이 한미일 해상훈련 중 전략자산이자 기함인 항모를 언론에 공개한 건 매우 이례적으로 3국 언론이 동시에 관련 취재에 나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루스벨트함의 활주로는 지상보다 짧은 1100피트 335m로 항공기를 이착륙시키기 위해 탑승자에게 특이한 체험을 선사하는 장치들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항공기를 항모 밖으로 쏘는 역할을 하는 캐터펄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스벨트함 관계자는 캐터펄트는 멈춰있던 항공기를 3초 만에 시속 160마일 약 249km로 달리게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탑승자는 지구 중력의 3배에 가까운 가속도를 체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스벨트함 갑판에는 FA-18은 물론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MH-60 시호크 해상작전 헬기 등 함재기들로 빼곡했습니다. 루스벨트함과 같은 니미츠급 항모들은 통상 웬만한 나라 전체의 공군력과 맞먹는 90여 대의 함재기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떠다니는 군사기지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데요. 그런데 이런 전력을 미국이 전격 공개한 것입니다. 루스벨트함이 소속된 미 제고 항모 강습단의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단장은 한미일 취재진과 만나 이 지역의 위대한 동맹인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일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만족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미일 3국의 연합훈련 뒤 곧바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 2대가 현지 시간 20일 야간 훈련 중 도쿄 남쪽 태평양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기아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4명씩 태운 SH-60K 헬기 2대가 20일 늦은 밤 도쿄 남쪽 태평양의 도리시마 근처에서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는데요. 탑승 인원 중 1명이 바다에서 구조됐으나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고 나머지 7명은 여전히 수색 중입니다. 헬기 사고는 다른 비행체에 비해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편이지만 이 대가 함께 같은 지점에서 추락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기체 결함이나 조종 실수라고 해도 이 대가 동시에 사라지는 것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기아라 방위상은 헬기의 추락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사고 원인이 밝혀지자 일본 해상자위대의 참담한 작전 수행 능력이 또 한 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호위함과 항공기를 동원해 수색했고 일본 국방성은 당분간 모든 SH-60K에 대한 훈련 비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구조대원들은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 각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그리고 같은 지역에 있는 두 헬기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파편을 회수했는데요. A는 두 대의 SH-60K가 서로 가까이 비행하고 있었던 정황 증거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난 신호가 단 한 번만 들렸다는 점입니다. 두 헬리콥터의 신호가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헬리콥터가 같은 장소 근처에 있다는 또 다른 시그널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일본 해상자위대 8명을 태운 SH-60K 초계 헬기 2대는 야간 훈련 도중 충돌한 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헬기 한 대는 나가사키 공군기지 소속이었고 다른 한 대는 도쿠시마현 기지 소속이었는데요. 탑승자들과 유족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훈련 도중 같은 편끼리 충돌할 사유가 무엇이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더구나 사고 기종인 SH-60K는 길이 약 20m, 중량 19t의 4인용 헬기로 대잠수함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미국 SH-60B를 기반으로 일본 미쓰비시가 개발했는데 일본은 약 70대의 SH-60K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사고 헬기는 야간 대잠 훈련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최근 중국의 군사 활동에 따른 위협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지난 몇 년 동안 광범위한 해군 훈련을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 및 기타 파트너들과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으니 또 한 번 일본 해상자위대의 작전 수행 능력에 대해 더구나 이날의 사고는 일본 육상자위대 UH-60 블랙호크가 일본 남서부 미야코 섬에 추락한 지 1년 만에 발생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UH-60 블랙호크 사고는 돌백으로 알려진 엔진 출력 문제로 인해 승무원 10명이 모두가 숨져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표적인 사건들 외에도 일본 해상자위대는 유난히 전투기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에는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가 일본 북중부 해안에 추락해 승무원 2명이 훈련 비행 중 동해에 추락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 일대의 조종사 2명이 주검으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이시카와현 항공자위대 고마스 기지의 F-15 전투기는 훈련을 위해 기지를 이륙한 후 레이더에서 사라지고 동해로 추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이전 세대 시오크인 일본 해군 SH-60J가 아오모리에서 야간 비행 훈련을 하던 중 조종사의 실수로 추락했습니다. 심지어 항공자위대는 대당 1,000억 원이 넘는 전투기인 F-35까지 잃어버린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9년 일본 항공자위대는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에서 훈련을 위해 출격한 F-35A 일대가 미사와시 동쪽 약 135km 태평양 해상을 비행하다가 훈련을 중단하겠다라는 조종사의 교신을 마지막으로 실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항공자위대는 전투기가 마지막 교신을 보낸 곳의 해역에서 꼬리 날개 일부를 발견했으며 미군과 함께 초계기와 함정 등을 동원해 대규모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요. 이 사건이 준 여파는 대단했습니다. 초음속 비행을 할 수 있고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가 추락 사고를 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발 단계 중이던 2014년 6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시험 비행 중 추락한 적이 있지만 실전 배치된 이후로는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미국도 이 사건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 사건이 아주 곤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추락한 전투기를 중국이나 러시아가 먼저 찾아낼 가능성을 극도로 우려했습니다. F-35가 실종된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가 강한 해군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투기의 잔해를 먼저 발견할 경우 F-35에 적용된 첨단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부랴부랴 기체 찾기에 총력을 기울였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 기체의 일부가 일본에 의해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기체의 일부를 가져갔을 가능성 역시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와야 방위상의 반응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항공자위대의 F-35A 12대의 비행을 당분간 중단한다. 미국과 협력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마치 F-35의 기체 결함이 의심된다라는 느낌을 피력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은 있습니다. 2018년부터 대당 9천만 달러 무려 1,0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들여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도입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구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당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동맹 관계를 고려해 미국산 전투기를 지나치게 많이 구매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구매했는데,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사온 최첨단 전투기가 추락했으니 일본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당시 추락한 전투기는 F-35R을 개발한 미국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직접 들여온 것이 아니라 미쓰비시 중공업이 면허를 받아 부품을 들여와 조립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미쓰비시 중공업 측 생산 공정에 문제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고, 따라서 일본은 로키드 마틴의 잘못으로 몰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초기 기체 결함을 주장했으나 뒤늦게 일본 공장에서 조립한 것으로 밝혀졌던 것입니다. 미국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건 사고는 해상자위대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육상자위대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 소속의 한 부대가 공식 X에서 태평양 전쟁을 대동아 전쟁이라고 표현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동아 전쟁이란 표현은 일본이 서구 식민 지배하의 아시아 국가들을 이 전쟁을 통해 해방시켜준다는 의미로 자신들의 침략 전쟁을 합리화하는 용어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서로 싸웠기에 조국을 위해라는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일본은 1940년 대동아 공영권의 확립을 도모한다는 것을 외교 방침으로 내걸었고, 1941년 12월에 전쟁을 일으킨 직후에 일본 정부는 태평양 전쟁을 대동아 전쟁으로 부르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패전 후 미 점령군은 이 용어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육상자위대 오미야 주둔지 사이타마시의 제32 보통과 연대가 SNS에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이 용어를 쓴 겁니다. 대동아 전쟁 최대의 격전지 유황도 조국을 위해 소중한 생명을 바친 미일 양측 영령의 명복을 기원한다라고 표현한 것인데요. 일본 자위대는 해상과 육상을 막론하고 망언을 남길 시간에 역사 공부도 하고, 최근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방과학연구소는 세계 최강의 현무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한 현무미사일은 4,000발을 넘어서 5,000발을 뛰어넘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000발의 현무미사일이 실전 배치되었으므로 한국군이 추진 중인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인 한국형 대전략무기 체계에서 현무미사일과 KTSSM 미사일이 핵심 역할을 맡을 전망입니다.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같은 주변국들이 군사적 도발을 실행할 시 적국의 공항이나 주요 시설 등의 현무미사일을 퍼부어 일정 지역 전체를 마비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북한 전역을 포함해 중국 동부에 위치한 항공기지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자랑하지만, 우리 한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탄두 형태 같은 새로운 미사일 개발을 위하여 끝없이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사일에는 언제나 중심인 대한민국의 새로운 현무미사일 개발과 군사 위성 사령부 창설이 진행되었는데요. 기존의 현무5가 양산에 들어가면서 현무6까지도 준비 중인 게 드러났습니다. 기존 현무5의 미사일 기술력을 이용해 위성 발사 우주 로켓 기술을 개발한 뒤에 더 나아가 한국 역사상 최초 군사 위성을 활용한 탄도 미사일 무기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국방과학연구소에는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군사 위성 발사체 로켓, 군사 위성 동신 체계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서 고체 연료 로켓 제한이 해제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미사일 협정이 폐기되면서 곧바로 우주발사체를 고체 로켓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한민국은 훨씬 이전부터 미사일 관련 기술을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었으며, SLBM 미사일과 ICBM 비행 미사일을 완성시켜 우주항공 기술력의 비약적인 상승을 목적으로 군사위성형 탄도 미사일 탄도 개발에 대한 기초적인 기술력을 습득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무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곧 양산이 시작될 현무5 미사일 모두 고체 연료 로켓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우주 로켓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 후 로켓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액체 연료 로켓에 고체 로켓 부스터를 결합하여 로켓의 추진력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키는 방식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데요. 또한 국방부에서는 우주군 계획을 담당하기 위해 편성한 미사일, 우주 로켓 정책을 대폭 확대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래를 향한 국군 우주발전 기본계획서를 발간했으며, 한국군에 필요한 우주 전력의 중장기 추진 계획을 구체화해 내년 국방 예산을 반영할 계획인데요.
2025년까지 사이버 전자전 개념 연구와 레이저 무기체계 연구를 마치고 2030년까지는 우주정보통합 공유체계와 한국의 고유 기술력으로 제작한 군사위성 위성 로켓 등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이후에는 한국군 위성통합운영센터를 설립해 지역에도 전술정찰 위성과 군사통신 우주군을 구축할 것이죠. 과거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으로 탄도 무게 제한이 풀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최대 4톤의 탄도 중량을 가진 현무사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800km 사거리의 탄두가 무려 4톤급인 현무 미사일을 군에서 이미 비밀스럽게 개발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미사일 지침 개정 이전보다 탄두 중량이 4배 이상 늘어나는 경사스러운 기록이었으며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하는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성과였습니다. 한국군의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 5 미사일은 2단 로켓을 채용하는 방식과 팁의 추력 편향 노즐 알림, 스텔스 도료와 적재함 설계 등 최첨단 기술을 모두 적용 완료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기존 현무 미사일의 탄도에는 포격과 중금속을 비율에 맞춰 탄도에 채우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탄도의 중량을 늘리고 관통 능력과 정밀도를 높여서 운동 에너지를 상승해 1톤급의 관통력을 기록하며 미국의 벙커버스터의 위력을 뛰어넘는 신기록을 기록한 것이죠. 현무 5 미사일처럼 탄두 중량 8톤급의 무거운 고체를 다양한 형태로 여러 발 목표 지점에 떨구는데 어느 정도 지점에 상공에 올라간 후 궤도상에서 가느다란 텅스텐 막대를 떨어뜨려 그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중국의 항공기지에 그리고 함대들이 몰려있는 곳을 조준히 파괴력을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12개의 5m짜리 막대를 쏟아부어서 광역 피해를 입히는데 목적을 둔 것이죠. 이론상으로는 지면에 텅스텐 막대가 낙하와 동시에 운동 에너지로 인해 지표면이 플라즈마 상태로 기와 핵무기급 위력으로 적국에게 지옥을 선사하게 됩니다. 실제 상황을 예로 들자면 걸프전 당시 방공망을 초토화시킨 건 토마호크 미사일이며 방공방은 순항미사일의 좋은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1년 오디세이 새벽 작전 당시 미국 영국 연합군이 리비아 군의 방공망을 향해 120여 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방공망을 완벽히 초토화시킨 바 있습니다. 이처럼 미사일은 현대적인 방공망을 구축한다. 나라에 대해서도 매우 강력한 효과를 준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현무 6는 기존의 현무 시리즈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력의 결정체가 될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현무 5와 현무 6를 주로 생산하여 야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 합동화력함이 본격화되면서 지상에서 운용이 어려운 대형 발사 차량보다는 대량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천 톤급의 합동화력함에 장착하는 미사일로 현무5와 현무 6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것을 반영하듯 최근에 개최된 전시회에서 길이 20m 크기의 탄도 미사일을 합동화력함에 장착해 운용할 수 있는 컨셉을 공개했습니다. 기존의 합동화력함은 함대 방공 미사일을 대량으로 운영하는 데 치우쳐져 있어 대형 무기 체계인 탄도미사일이 주력 무기가 아닌 상황인지라 현무 5와 현무 6 탄도미사일이 공식적으로 생산되어 배치된다면 해군에서도 기존에 구성한 합동화력함보다 더 커진 탄도 미사일 전용 발사대를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 1만 톤 이상의 대형 합동화력함을 건조할 계획인데요. 최근에 공개된 현무 6탄 도미사일로 추정되는 RCS 형상이 공개되면서 신형 탄도미사일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증가되면서 우리 군은 한미연합전력의 확장과 동시에 미국의 반대에도 단독적인 군사작전이 가능한 비대칭 전력을 탄도미사일로 확보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한 발당 1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무 5 탄도미사일에 더해 이보다 더 강력한 현무 6 탄도미사일의 개발 착수만으로도 북한이 자랑하는 핵과 미사일 등 핵심 표적을 단몇 분 만에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억제 수단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핵무기에 관해서도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간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핵 보유화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지금 핵무장화를 진행시키기 위한 다양한 안건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지금도 전략자산을 강화시키고 업그레이드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의 발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재래식 미사일 전력이 핵무기보다 우위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장 핵무기는 미국과 전 세계의 압박으로 사실상 사용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러시아 영토까지 공격당하는 지금도 재래식 미사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핵심적인 무기 지원국으로 떠오르는 나라가 북한과 한국인데요. 신냉전의 중심에 설 수도 있는 핵심 국가로 대한민국이 떠오르는 것은 놀라운 재래식 화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 발에 이르는 막대한 미사일 물량으로 핵에 버금가는 광범위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무시무시한 미사일인 현무5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로 사용하기 어려운 핵무기와 달리 현무5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지지를 얻고 각종 고중량 탄도 미사일 개발된 세계 최강의 전략 전술 자산의 개발 보유가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여기에 마지막으로 핵미사일의 개발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국은 이웃 국가를 압도하는 역대 최강의 군사력을 확보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핵심 정계 인사들과의 긴밀한 소통 관계를 맺어 일본보다 앞선 외교적 전략적 우위를 선점해야 합니다. 현무5 시험 영상이 최초로 공개되었을 때 전 세계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막했습니다. 무려 9톤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탄두 중량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무5는 현존하는 가장 무거운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채 비밀리에 개발되던 현무5는 지난해 시험 발사가 성공한 후 올해 안에 양산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무5가 사거리를 포기하고 탄두 중량을 증가시켰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고위력에 집중한 것은 북한이나 중국 지도부가 보이는 주요 군사시설을 한 번에 초토화시킬 압도적인 화력을 보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장 북한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군사 주요 시설이 지하 벙커와 갱도에 위치합니다. 이로 인해 웬만한 미사일은 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갱도에 숨어있는 핵심 시설은 파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핵미사일은 특정 목표물이나 지역이 아니라 광범위한 타격을 입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표면이 아닌 일정 고도 이상 상공에서 폭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갱도에 타격을 입히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무5가 양산에 돌입하면서 북한 지도부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현무5는 일반적으로 폭발하는 미사일과는 다르게 폭발 시 상상 이상의 강한 충격파를 발생시킵니다. 지하시설물을 파괴하는 것도 이 충격파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미사일이 지면에 닿으면서 내부 포탄이 폭발하고 엄청난 중량이 땅속을 뚫고 들어가 충격파를 일으키기 때문에 단 한 발로도 수백 발의 폭탄을 쏜 것처럼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높은 중량 및 최대 1000km까지 상승한 두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충돌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땅속 깊은 곳까지 바뀌며 그 상태에서 폭발하여 지하갱도나 범퍼를 섬멸하기 위한 효율은 극대화됩니다. 이제는 이러한 현무5의 개량형인 현무6 개발까지 시작했습니다. 현무 시리즈의 탄도미사일은 하단 부분이 길어지고 2단 부분에는 고체 로켓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현무5와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5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능 개량에 집중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무5는 탄두 중량을 9톤까지 늘리며 폭발력을 14톤까지 끌어올리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폭발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것인데 향후 개발되는 현무6는 탄두부 구성을 보다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무6는 미사일의 공중자세 제어 시스템에 대한 연구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이는 리액션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불리는데 압축 공기나 소형 로켓 본사로 미사일의 자세를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개발 초기의 미사일 영상을 토대로 본다면 이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단계로 보여집니다. 현재 연구되고 있는 현무6의 형상이 현무5와 동일한 형태를 취하는 것은 발사대 때문입니다. 미사일 발사 방법은 크게 미사일 4일로 형식과 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4일로는 지상 혹은 지하에 위치한 미사일 발사 시설을 뜻하며 미사일을 수용하고 발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양한 매체의 해치가 열리고 미사일 탄두가 장엄하게 등장하는 모습들을 종종 방영합니다. 이것이 바로 4일로를 통해 미사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미사일 보관기지 역할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철근과 강철로 강화된 구조물로서 설계되며 평상시에도 미사일을 수직으로 보관하여 발사 준비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보통 사일로는 한런치 방식으로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발사대 내부에서 추진체를 점화하기 때문에 발사대 설치와 발사 방법은 단순하지만 발사 직후 고열 때문에 위치가 발각되기 쉽습니다. 또한 사일로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사일 복원은 안정적이지만 적이 공격하면 모든 것이 파괴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 등 경제적인 문제도 있기에 대부분의 나라는 사일로를 폐지하고 텔 방식을 선호합니다. 실제 한국에서도 텔을 이용한 발사 방식을 선호합니다. 텔은 쉽게 말해 미사일을 수송하기 위한 특수한 차량이나 이동 장치를 뜻합니다. 발사 위치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현재 한국은 미사일의 성능과 보유량 생산 능력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지만 미사일 발사대 수량은 미사일 수량에 비해 부족한 편입니다. 만약 현무 6 형상을 따로 개발한다면 텔까지 새롭게 개발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운용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무 6를 현무 5와 동일한 형상으로 제작하여 텔을 새롭게 개발하는 번거로움 없이 보다 효율적으로 미사일 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텔과 새롭게 도입하는 텔에 현무 5, 현무 6 미사일 운용이 가능해 실전에서 더욱 그 능력이 빛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놀라운 화력을 거듭 선보이며 미사일 무기체계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산 현무 미사일은 대한민국을 군사 강대국으로 한 발짝 더 도약시켜줄 핵심적인 군의 전략 무기가 될 것입니다. 최근 공개된 현무5는 운용체계까지 모두 구축된 상태이며 폭염이 한창인 8월 초 인천 소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있던 벤츠 자동차에서 갑자기 폭발에 가까운 불이나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전기차 모델 EQE에서 갑자기 불이 나면서 지하주차장 전체로 불이 번졌고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해당 차량에서 흰색 연기가 품어져 나오다 일순간 폭발이 발생하며 불이 번졌습니다. 아직 화재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당 모델에 탑재된 배터리가 과거 여러 화재 발생, 차량에 탑재된 중국 CATL사의 니켈 코발트 망간 NCM811 배터리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앞으로 사고 원인 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메르세데스 벤츠는 그동안 자사 EQE에 탑재되는 배터리셀은 중국 CATL사가 공급한다며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보증은 벤츠가 담당한다고 언급한 바 있어 이번 사고의 책임을 과연 벤츠가 질 것인지 중국 CATL이 질 것인지 이 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NCM811 배터리는 니켈이 80%, 코발트 10%, 망간 10%가 탑재되는 하이니켈 배터리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3원계 NCM 배터리의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지만 안정성은 떨어지게 되는데요.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은 지난 2019년 NCM811 배터리를 개발해 벤츠 등 다수 OEM 차량에 공급해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서 여러 차례 화재가 발생하면서 기술력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래였습니다. CATL 등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한국 업체보다 배터리 품질 평가 기준을 느슨하게 보기 때문에 품질 관리 역량에 있어 차이가 크고 OEM에 제출하는 테스트 결과에 대한 신빙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 전문가들은 이번 화재에 대해서 주차된 전기차의 배터리 과충전에 따른 열 폭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팩에는 수백 개 이상의 배터리셀이 들어가는데 그중 하나의 배터리에 불이 나면 연쇄적으로 옮겨붙으며 열폭주를 일으키는데 무려 1000도 안팎으로 온도가 빠르게 치솟고 웬만한 소방호수의 물로는 진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CATL 배터리가 탑재된 벤츠 차량의 화재 사고는 해당 차량에만 불을 낸 게 아니었습니다. 불이 난 벤츠 전기차를 중심으로 차량 40여 대는 앙상한 뼈대만 남거나 차체 곳곳이 녹아내린 모습이었습니다. 1대의 차량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40대의 차량이 뼈대만 남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100여 대의 차량도 새까만 분진으로 뒤덮였고 천장 구조물은 엿가락처럼 휘어 화마의 위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같은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있던 차량들 대부분이 8시간 20분 동안의 화재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유독가스가 퍼진 데다가 아파트 일부 세대에서 단수와 정전이 발생하자 102세대 307명의 이재민이 때 아닌 피난 행렬에 나서야 했습니다. 이 무더위에 아파트 단지 14개 동 가운데 5개,
동 480세대의 전기가 끊겼고 정전까지 발생해 인근 주민 대피 지역으로 대피해 텐트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차체 내부에 매립돼 있어서 보통의 화재처럼 소방대가 출동을 해서 외부에서 물을 공급해도 진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이번 화재 사고에서는 조립식 수조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응하기 어려운 것도 화재 진압을 빨리 끝내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 시간의 피해는 더욱 확산됐습니다. 피해 주민 중에는 임시 주거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족 지인의 도움을 받거나 별도 거처를 구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 30도에 달하는 무더위 속에 승강기 운행마저 멈추면서 주민들은 거친 숨을 내쉬며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임시관리사무소와 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피해 복구 현황이나 보상 절차를 확인하려는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폭발 사고는 지난 2020년부터 여러 차례 발생해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중국 전기차 배터리의 화재 사고는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광저우 자동차의 아이오네스는 2번이나 화재가 났고 같은 브랜드의 ID. 4X는 충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푸조이 208 등 다른 브랜드 차량도 화재가 났으나 벤츠 EQE에서 화재가 난 것은 이번 사고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배터리 폭발의 공포는 이제 충전 중에 나는 것도 아니고 탁송 중에도 불이 번질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충전 중도 아니고 탁송 중에 불이 붙은 전기차 영상입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중국산 배터리였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사태는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전기차에서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연쇄 폭발을 일으킨 전기차는 맹렬한 기세로 타오릅니다. 소방관들이 출동해 물을 끼얹어보지만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13일에는 중국 후난성에서 배터리 열 폭주로 추정되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 앞부분에서 갑자기 불이 난 겁니다. 불이 난 전기차에서 발생한 연기 때문에 주변 차량의 시야가 가릴 정도였습니다. 같은 날 중국 시안에서도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 차량이 반파됐습니다. 올해 초 기준으로 중국에는 2,400만 대가 넘는 전기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화재도 잦은데요. 지난해 중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70여 건에 달합니다. 전기차 충전 중이나 정차 중에 화재가 발생한 비율이 50%, 충돌로 인한 화재는 10%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공정연구소는 전기차 화재의 대부분은 배터리 열 폭주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전기차 하단이 도로 연석 등과 부딪혀 배터리가 손상되거나 잘못된 충전 방식 등이 열 폭주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화재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통상 전기차 화재의 주된 요인이 배터리라는 점에서 업계는 이번에 인천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난 벤츠 전기차 역시 탑재된 배터리 열 폭주를 원인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산 배터리는 이전부터 화재 안전성이 취약했고 이번 화재도 배터리가 화재의 주된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 만일 중국산 배터리가 원인이었다고 분명하게 결론 지어진다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타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CATL 등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최근 중저가 LF 피리튬 인산철뿐 아니라 고성능인 NCM 배터리까지 벤츠 등 프리미엄 브랜드에 납품하는 것에 성공했는데 이번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로 신뢰성 문제에 커다란 타격이 있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간 한국산 배터리도 화재로부터 자유롭진 않았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국내 배터리 3사의 화재 발생 건수는 LG에너지솔루션 35건, SK온 14건, 삼성 SDI 1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배터리 업계와 완성차 업계는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섰고 이미 화재 발생 시 배터리 내부를 냉각해 소화하는 장치, 고체 전해질 배터리, 난연성 전해질,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고도화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화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전류 전압 온도 등을 최적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통상 열폭주 현상이 화재와 폭발로 이어지는데 BMS는 과충전, 과방전, 과전류 등 배터리 이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해 위험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BMS 개발에만 400명 이상의 연구원을 투입하고
관련 기술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고 기존 BMS의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기능을 결합한 배터리 운영 토털 솔루션 BMTS를 개발 중입니다. 삼성 SDI는 배터리 팩 내부의 전류 전압, 셀 온도 등의 데이터를 파악해 이를 기반으로 배터리 이상을 예측해내는 기술을 자사 BMS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SK온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배터리를 찾아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배터리 관리칩 BMICU 개발했습니다. 인천 지하주차장 배터리 폭발 사고로 인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기약 없는 복구 작업에 답답함을 호소하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는 이번 벤츠 화재 사고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전부 탄 뒤에야 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전소되어야 꺼지기 때문에 화재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원인 규명이 불명확하면 사고 후 책임 소재를 선명하게 가르기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잇따라 발생한 현대자동차 코나 EV 화재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배터리 셀 불량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 약 1조 1천억 원의 리콜 비용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대해 현대차와 배터리 셀 제조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은 리콜 비용 배분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현대차 4,255억 원, LG 엔솔 약 7천억 원으로 분담을 합의한 뒤 리콜 비용을 해소한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폭발 사고 역시 완성차 업체인 벤츠와 화재를 일으킨 차량의 배터리셀을 공급한 제조사 CATL 간 책임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고 만일 원인이 배터리의 열폭주로 판명날 경우 세계 1위의 배터리 업체라고 자랑하던 CATL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얼마 전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중국 공항의 분리수거 쓰레기통입니다. 겉보기에는 분리수거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뚜껑을 들어보면 실제 분리수거 기능은 전혀 안 되는 그야말로 사람들의 눈속임에만 치중한 수거통입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짝퉁 쓰레기통까지 만드는 중국인데요. 이 쓰레기통이 발견된 곳은 무려 공항입니다. 중국은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방문객들에게 하는 척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그 나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공항에 이런 눈속임 쓰레기통이 있을 정도면 다른 지역은 어떨지 상상이 갑니다. 광활한 영토에 자원도 많고 인구도 엄청난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기술력으로 한국을 뛰어넘지 못하는 이유가 이 한 장면으로 설명이 됩니다. 본질을 무시한 채 그저 되는 척만 하기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폭탄 빼고 다 터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작 폭발을 해야 재구실을 하는 폭탄은 잘 터지지 않고 터지지 말아야 할 것들만 터지는 중국산 제품의 허술함을 비꼰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전기차의 배터리 폭발을 시작으로 중국 관련 선박들까지 여기저기서 폭발 사고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4일 2,4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제주항으로 입항한 크루즈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크루즈선은 중국 텐진에서 출발해 제주에 입항한 배였습니다. 제주 해경은 크루즈 메디테라니아 호 8만 5천 티급에서 연기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즉각 출동했는데요. 선박 기관실에서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은 내부에서 초기 진압한 것으로 전해졌고 당시 이 크루즈에는 2,400명 넘는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은 배가 제주항 입항하자마자 연기가 치솟았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선박 기관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는 이미 지난 9일 대형 컨테이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지난 9일 오후 중국 동부 저장성 닝보시 저우산항 베이룬 부두에 정박 중이던 대만 YM 모빌리티 소속 컨테이너선 둥밍호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는데요.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닝보시 해사국은 둥밍호에 실려있던 위험물 컨테이너가 폭발해 현지 당국이 응급조치 등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이자 세계 3대 컨테이너항으로 꼽히는 닝보항에서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중국 매체들은 일제히 비중 있게 보도했고 이 사고의 원인이 배에 실린 해외 운송용 위험물 컨테이너에서 난 불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내 해운업계에 따르면 사고 선박은 상하이에서 선적한 6,50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고 중국 중동 전기선 CGX이었습니다. 사고는 배가 항구에 접안하던 중 냉동 컨테이너에 실려있던 화학물질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컨테이너의 폭발 장면은 현지 매체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유포됐습니다. 영상을 보면 둥밍호에서 화물이 폭발하면서 생긴 화염과 짙은 연기가 항구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관측됐고
일부 파편은 수십 엠 넘게 튀어올랐습니다. 부두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현지 시민은 수백 엠 떨어진 이곳에도 충격파가 있었다며 식당 천정이 일부 내려앉았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폭발 지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주유소에서도 폭발음이 들렸을 정도로 강력한 폭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해당 선박은 닝보에 정박 후 그날 오전에 재급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현재 매체들은 저온으로 유지해야 하는 화학물질을 운반하는데 냉장고 전원을 안 꽂은 것 같다는 이유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로 일어난 사고로 보입니다. 저 정도로 위험한 화학물질을 운반하는데 온도 체크 모니터링조차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이처럼 폭발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그런데도 중국은 이제 자동차뿐 아니라 선박에까지 배터리를 넣을 심산입니다. 이른바 전기 선박의 등장입니다. 보시는 장면은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의 302A LFP 배터리로 구동하는 유람선이 중국 푸젠성 민장강 위를 운항하는 모습입니다. 이 선박에 탑재된 배터리 용량을 합하면 1624kWh입니다. 최근 외신들은 중국이 전기차용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배터리 탑재 선박 즉 전기 추진선 산업에 투자를 하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전기 추진선 운영에 드는 비용이 기존 화석 연료 선박보다 크게 높은 데다 관련 인프라도 아직 부족한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영국 환경 전문 매체 다이얼로그 어스는 중국 전기 추진선은 이산화탄소 CO2 배출 감소는 물론 경제적 성과 측면에서도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이 전기차용 LFP 배터리 제조 인프라를 이미 확보해뒀다는 점이 전기 추진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요소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이나 대형 배터리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국 외 국가들에서는 전기 추진선에 일반적으로 3원계 NMC 배터리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달리 중국 LFP 배터리는 3원계에 견줄 정도로 에너지 밀도가 높은 데다 공급망도 탄탄해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이얼로그 어스는 전기 추진선은 중국 해운산업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띄우고 있지만 중국이 전기 추진선을 확대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배터리 가격 자체가 화석 연료와 비교해 비싼 데다 교체 주기 또한 선박 수명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2022년 10월 운행을 시작한 중국 최초의 전기 화물선에는 모두 3개의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배터리 비용만 동일 용량의 디젤선 전체 가격보다 높았습니다. 이 외에도 배터리 재충전을 위한 항구 전기 설비와 같은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것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2024년 8월 기준 중국 전체 화물선 12만 1,900척 가운데 전기 추진선 비율은 1%가 채 되지 않는데요. 다만 다이얼로그 어스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EU 등 주요 해상 무역 국가들 모두 화석 연료 선박을 제한하고 친환경 선박을 늘리려는 추세라고 함께 짚으며 중국 전기 추진선에 기회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기 선박이 나오려면 전고체 배터리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중국식 LFP 배터리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럼에도 중국은 LFP 배터리 방식의 전기 선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연 전기차에서도 중국산 배터리가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 선박에까지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할 곳이 많을지는 의문입니다. 그야말로 폭탄에 화물을 싣고 다니는 모양새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국내에서는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전기차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커지면서 전기차 보유 대수가 무려 2,472만 대에 달하는 중국에서도 전기차 화재가 언론의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중국에서도 전기차 화재는 주행 중인 가운데 발생한 것보다 주차 혹은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발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6월 20일 중국 중앙TV CCTV는 전기차 외부에서 화염이 목격된 후 운전석에서 화재가 발생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64초에 불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부에 운전자가 있다면 빠른 탈출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우려가 내연차보다 큰 이유는 한번 불이 나면 순식간에 1000도 이상 온도가 치솟는 리튬 배터리의 열 폭주 현상 때문에 화재 진압 자체가 어렵고
진압 후에도 재점화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차량 하부 충격 등 외부 충격이 없는 화재는 배터리 열폭주 현상과 관련이 큽니다. 중국 자동차 공정연구원이 최근 몇 년간 전기차 화재 사고를 연구한 결과 배터리 열폭주가 배터리 화재의 최대 원인으로 밝혀졌는데요. 2020년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운전자가 탈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 시스템의 열 확산성 테스트를 포함해 열폭주 이후 배터리 시스템이 5분 내에 불이 붙거나 폭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3가지 전기차 국가의무 표준을 공포했습니다. 배터리의 열 폭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술 혁신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기술을 발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양극재로 리튬과 인산철을 사용해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의 점유율이 70%로 삼원계 NCM 배터리 30%보다 높은데요. 하지만 LFP 배터리만 탑재하는 BYD 전기차에서도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언론이 LFP 배터리가 NCM 배터리보다 안전하다고 보도한 기사는 찾기 힘듭니다. 당장 대안으로는 스마트화를 통해 배터리 냉각 시스템과 방열기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느 나라가 가장 빨리, 가장 완벽한 발화 및 폭발 위험이 거의 없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느냐에 배터리 시장의 판도가 달려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산 배터리들이 또다시 커다란 화재를 일으키거나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면 중국산 배터리를 전기 선박에까지 탑재하려는 회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산 배터리를 전기 선박에까지 탑재하려는 회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